여러분, 부모의 성격이 아이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처음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지만 부모 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걸 처음 겪으며 배우게 돼요. 처음엔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잘 키워야지, 사람 듬뿍 주고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태도는 갈립니다. 침착하게 설명하던 부모가 어느새 소리를 지르고, 아이 말을 기울이던 부모가 무시하게 되고, 함께 놀아주던 부모가 멀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달라서?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뇌는요, 처음 설렘을 계속 유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엔 새롭고 신나던 일도 반복되면 점점 무뎌집니다. 심리학에서 이건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는 감동이었죠. 영상도 찍고 가족들에게 자랑도 하고 계속 같이 걷고 싶어져요. 그런데 매일 뒤따라다니며 안전을 챙기다 보면 어느새 피곤함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또 넘어지겠네, 또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졌네 라면서 처음에 감동이 일상이 되면 우리 뇌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태도가 변하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만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역할은 왜 바뀌는가,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넷을 키우며 육아를 하고 있는 경력직 아빠 일산파파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일관되게 대하는 부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육아를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아침엔 침착했는데 저녁에 화를 내고, 어제는 괜찮다고 한 일을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일관되게 하려던 제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다가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됐어요. 발달 심리학자 갈린스키는 부모도 발달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도 단계에 걸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갈린스키는 부모의 발달을 6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 임신 중 상황에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이상적인 부모상을 그리는 거고, 2단계, 양육 단계,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먹이고 재우고 안전을 지키는 게 전부인 거죠. 그리고 3번째, 건의 단계, 여기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해요.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때 부모는 처음으로 경계를 그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해요. 지금까지는 돌보기만 하면 됐죠. 배고프면 밥 주고 졸리면 재우고. 그런데 이젠 달라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위험한 건 막아야 되고, 규칙을 세워야 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돌보는 사람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부모와 부모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조부모는 손주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줘도 괜찮아요. 능력만 된다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안 되는 것도 우리 손주 예쁘니까 하면서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모의 역할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사랑도 줘야지만 동시에 세상의 기준도 알려줘야 해요. 이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 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아 하며 달래주던 부모가 갑자기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이 와요. 사랑만 주고 싶은데 경계를 그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 전환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부모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린스키는 이 단계를 건의 단계라고 불렀어요. 부모가 처음으로 균형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기이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경계를 동시에 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이 결정됩니다. 2번째, 부모의 태도가 갈리는 순간.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부모는 각자의 방식으로 규칙을 세웁니다. 어떤 부모는 따뜻하게 설명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어떤 부모는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기도 하죠. 또 어떤 부모는 사랑은 많지만 규칙이 없거나 아예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심리학자 바움린드는 애정 통제를 두 축으로 놓고 높고 낮은 수준을 통해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허용형 부모입니다. 애정은 높지만 통제가 낮아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민주형 부모. 애정도 높고 통제도 적절해요. 아이를 존중하지만 경계가 분명합니다. 건의형 부모는 통제는 높지만 애정 표현이 낮고, 방임형 부모는 애정도 통제도 낮아요. 관심 자체가 부족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허용형 부모는 규칙이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줍니다. 민주형 부모는 규칙을 세우고 이유를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줘요. 건의형 유형은 규칙은 명확하지만 아이의 감정은 무시돼요. 아이는 두려움을 학습합니다. 방임형은 아이는 방치되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첫째를 키울 때 이 개념을 몰랐어요. 피곤할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기분이 좋을 때는 과자나 장난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사줬죠. 제가 기분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죠. 기준을 정하고 안정감을 줘야 하는 부모가 혼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론도 알고 유형도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 어렵습니다. 권위 단계에 맞춰서 발달도 해야 되고, 부모 유형에 따라서 민주형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상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부가 서로의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각자가 꿈꾸는 좋은 부모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부모 유형만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통제도 잘하기도 해요. 민주형 부모의 유형이죠. 근데 먹는 것에 있어서는 허용형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와 상관없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간식을 주고, 밥을 안 먹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는 부모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같은 부모가 장난감에서는 또 통제형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장난감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장난감이 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통제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황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서로 이렇게 말할 때죠. 당신은 너무 늦습니다. 너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그런데 부모 역할을 유형이 아니라 상황별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상적인 유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쌓여야 부부가 함께 지킬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만의 기준과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합의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민주 육아연구 소장은 밥 먹기 1시간 전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규칙을 배우자와 함께 지키는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다릅니다. 간식은 금요일에만 먹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시간으로 정해놓기도 하죠. 저녁 6시 전에는 간식 없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만 간식 시간. 이렇게 한 가지 규칙에 대해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기준을 부부가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 때에도 3가지만 지켜주면 돼요. 명확해야 되고, 너무 많지 않아야 되고, 아이에게도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가끔 먹는다, 이건 너무 애매해요. 근데 금요일에만 먹는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도 부모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될 규칙이 10개 이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많으면 부모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것만 고르는 거. 세 번째는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 집은 금요일만 간식을 먹어? 다른 친구들은 월요일에도 먹고 아무 때나 먹는데 왜 우리는 금요일만 먹는 거야? 라고 아이가 물어본다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엄마 아빠가 출근도 해야 되고, 간식을 먹게 되면 저녁을 먹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말 전인 금요일에 간식을 먹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 규칙을 왜 만들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면 아이도 납득하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일관되게 지키는 거예요. 어제는 금요일이 아닌데도 간식을 주기도 하고, 또는 금요일이 됐는데 간식을 안 주면 아이는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부모가 먼저 지켜야 해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모는 매일 똑같이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반응과 일관된 기준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 모두 완벽한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규칙을 꾸준히 지키며 성장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습관과 대화가 쌓여서 아이는 안정감과 애착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부모 역시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배워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실제 육아 팁을 담은 책 아빠 육아 서툴러도 괜찮아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 아빠, 예비 아빠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13파파였습니다.